IMF의 경고죠. 근데 그 보고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을 진단한 게 아니라 이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 주요국들을 자산 시장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진국이 있고 신흥개도국들이 있겠죠. 그 중에 에이펙 국가 중에 에이펙이 아니라 아스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시아 패시픽 어쨌든 비슷한 나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 선진국 권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본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싱가포르, 대만, 홍콩 요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선진국들의 경우 2020년에 집값이 과하게 상승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과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과하게 상승한 나라들이 더 큰 조정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과도한 상승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게 특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으면 더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문구고 그게 경제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뭐 한국 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시켜라. 경착륙하면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큰일 나는지를 좀 정리해 봐 드릴까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폭락세에 가까운데 이 폭락세가 더 장기화되고 더 강한 폭락으로 연결될 경우 어떤 우리 경제가 어떤 문제에 당면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가계부채 쪽인데요. 가계부채 관점에서 지금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는 계층이 쉽게 말하면 자산 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큰 경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빠르게 조정되면서 예를 들어 이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예를 들어 7억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조정되면서 6억이 돼요. 그러면 부채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못 갚아 선언할 수 있겠죠. 파산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행이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컨셉이. 네.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나요? 경매로 내놓는 거예요. 경매로 내놔서 경매 가격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부채는 뭐 7억 대출해 갔는데 경매해 보니까 뭐 낙찰도 안 되고 유찰되고 낙찰가가 막 엄청 싸서 예를 들어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은행은 2억을 못 돌려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금융부실이죠. 그게 고위험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융부실로 연결됩니다. 금융부실로 연결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죠. 은행에 돈 맡겨도 되겠어? 하면서 뱅크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뱅크런 가능성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 기업들이 디레버리징 전략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게나 기업도 디레버리징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네. 뭐냐면 빚의 규모를 줄이자. 차라리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빚의 규모를 줄이자. 그리고 빚졌던 거 좀 먼저 갚자. 주식 투자하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이 디레버리징 아니겠습니까? 네. 레버리징을 일으키지 말자가 디레버리징이니까. 근데 은행도 디레버리징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분명히 이 경제 주체는 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 내려질 때 그 계층에게만 한정적으로 대출을 공여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은행의 디레버리징 전략이에요. 이거는 이미 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위험군이 많아지고 지금 5%가량 되는데요. 이 고위험군이 많아지면 금융부실로 연결이 되고 더 강한 디레버리징 전략을 세우면 정작 우량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거나 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은행이 소극적으로. 왜냐하면 금융부실로 내가 못 갚는 빚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도산 위기에 처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말 그대로 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이에요. 사업 구조조정. 5%만이라도 네. 그게 엄청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우리 가계부채 중에 네. 2,000조 중에 네. 5%면 얼마예요? 100조죠, 100조. 네. 그 정도가량의 금융부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금융부실은 가계부채 붕괴랑은 다른 겁니다. 폭탄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2,000조가 터지지 않습니다.
100조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100조가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죠. 2000조가 터지면 경제 위기죠, 당연히. 그러면 진짜 이런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전쟁 난 수준의 그런 터짐이 생기겠죠. 네. 근데 2000조가 터지는 게 아니라 100조 가량의 부채가 위험한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경기 침체를 몰고 오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왜 오는지 제가 성장률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성장률이 왜 부합하게 나오는지를 말씀드린 근거가 이 첫 번째인 거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부동산 폭락이 야기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지금 22년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도 말고요. 속도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이 채권 시장에서처럼 그러니까 부동산 PF라고 하잖아요.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를 들면 제가 건설사하고 투자자예요. 나 이만큼 분양 실적 낸 거 알죠? 나 이번에 이 단지에 뭐 500호 아파트 건설해서 질 거니까 돈 좀 먼저 땡겨주세요. 이거 분양 완료되면 돈 갚을게요. 이게 네. PF예요. 네.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담보를 걸고 하는 건데, 근데 미분양이 계속 발생하면 이 빌려줬던 돈 그 기일 안에 못 주죠. 네. 그러면 못 주는 일이 뭐예요? 도산이죠. 네. 건설사의 도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그럼 건설사들의 도산이고 몇몇 중대형 건설사들이 도산을 한다. 소형 건설사, 지방 건설사들이 지금 도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중대형 건설사들이 도산한다. 더군다나 고금리 시대에 도산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할 때 자금을 못 갚아요. 그러면 금리가 싸면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서라도 갚는데 금리는 올라가 버렸고 은행은 대출 많이 안 해주고 지금 이게 다 톱니바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도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 건설사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경기에 큰 제약을 주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깡통 전세입니다. 지금 이게 이런 국면에 그 전세를 가지고 사기치고 하시는 그런 분들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서민들은 뭐 저를 포함한 서민들은 이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전재산 이상입니다. 저도 1가구 1주택으로 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1주택자면 자기 전재산이에요, 거의. 그리고 전세 사는 분들도 전세 보증금이 자기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이상이죠.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우리 전체의 2,000조 중에 한 15, 20%가 전세담보대출이에요. 근데 그 전세 자금이 묶여 있는데 보통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때예요. 아까 고위험군 부채 규모 그 얘기할 때랑 약간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러면 전세값이 만약에 7억인데 집값은 10억이었어요. 근데 이 집값이 만약에 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집주인은 뭐를 선택할까요? 파산. 1억 5천을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우는 안 채워주는 거죠. 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런 면에서도 이 폭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또 여러 채 했으면 더 커지는 거고. 반드시 연착륙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 폭락은 위험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지금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조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폭락을 막기 위한 그런 대응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고 IMF는 그걸 경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혹자분들은 네. 그 폭락 그게 약간 이제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강하기도 하지만 그 특별히 폭락을 바라는 분들은 아닌데 그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왜 정부가 받아줘야 되냐. 그 사람들이 알아서 또 투자해가지고 상승기 때는 돈 그만큼 번 거 아니냐. 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참. 그거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우리나라 이제 주택 보급률 자체 그리고 자가 점유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거의 반 정도가 자가 점유시고 그리고 반 정도가 임차 가구세요. 자가에 점유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면 자가 점유율이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통계가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반은 집값 상승하는 게 좋은 거고요. 반은 집값 상승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가격을 가지고 정부가 통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부가 정작 해야 될 그런 대응 수단에 대한 그 관심을 놓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집값은 시장에 놔두되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이런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노력, 네.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금융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러네요.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종류의 노력을 더 집중해야지 집값을 잡지만 이거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인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21년 전 방송가요? 그때 이런 문장을 넣은 적이 있어요. 정부가 정책을 동원해도 집값 못 잡는다. 그러니까 집값은 그냥 관심 갖지 말아달라 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랫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로 던지면 물이 거꾸로 흐르겠는가. 거꾸로 흐를까요? 아니 다시 원래대로 순리대로 그냥 물만 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인 거죠.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이 정책을 도입할 때 엇박자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폭등기에 도입됐던 그 규제책들이 이 폭락기에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엇박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에 규제를 도입했다 뺐다 이러지 마시고 그건 놔두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지 누가 주거 불안에 시달릴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타겟으로 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없는 주제일까 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부동산이 지금까지는 경착륙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흐름이? 지금 집값 하락률이 네.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이 12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값이 마이너스 1.57%입니다. 월간으로 마이너스 1.57 이 정도면 거의 폭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보면 최근에 주간 단위로 전주보다 이번 주에 대략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폭락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요 정도면 그래도 이거는 뭐 정해놓은 그 정의가 없어요. 저의 감각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저의 감각을 사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 감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안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데 저는 제 감각적으로는 마이너스 0.12 정도면 연착륙에 가까운데 마이너스 0.5 수준이다. 그러면 폭락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상승률 하락률은 2020년의 상승률 그 기울기보다 더 가팔라요. 아 그래요? 네, 그 기울기가. 와.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얘기는 그 기간만큼 조정이 된다면 2020년부터 더 빠진다는 21년 중반 정도까지 상승했잖아요. 그 기울기보다 22년에 하락하는 그 기울기가 더 가파라요. 그럼 예를 들어 1년 반 정도 상승 기간이 유지됐다. 그럼 22년에도 23년에도 그 하락 구간이 1년 반 정도 유지된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값 다 도로 까먹는 느낌인 거죠. 더 밑으로 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20년에도 우리가 폭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승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폭등이니까 이것은 그때 폭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당연히 22년, 23년은
폭락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울기가 그러하니까. 그럼 교수님 연착륙은 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죠. 아, 예, 가능해요.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이제 주택 가격 전망 보고서를 쓸 때 그때는 뭐 막 페이퍼가 이렇게 두껍겠죠. 그래서 그 두껍다는 얘기는 그 이 가격을 전망할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 변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다 분석해서 이 가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주택 가격 전망이라는 보고서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이 변수를 이제 뭉뚱그려 보면 하나의 덩어리가 거시경제의 변수예요. 거시경제 안에 또 지배적인 변수가 금리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 여기 안에 고용도 있겠고 소득도 있겠죠.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집값 상승세에 도움이 되죠. 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집값 상승세에 도움이 되죠. 네. 금리가 낮으면 집값 상승세에 도움이 되죠. 뭐뭐뭐가 도움이 되는가를 보면 돼요. 그다음 공급 사이드가 있어요. 공급도 여러 가지 공급이 있지만 가장 지배적인 공급은 기존 주택의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이에요. 신규 주택 공급이 아파트 분양 물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죠. 그리고 기존 주택 공급은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나 혹은 실거주자도 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매도세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급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 수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요 측면은 주로 우리 매수자들의 의사예요. 구매 의사가 있어요. 구매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 여력이 없으면 못 사죠. 구매 여력. 구매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매 의사가 없어요. 나 돈 많지만 구매할 생각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그럼 안 사죠. 그러니까 구매 의사, 구매 여력이 다 다른 지표예요. 구매 여력을 볼 수 있는 House Affordability Index, 뭐 HAI라는 지표를 볼 수도 있고, 구매 의사를 볼 수 있는 주택 가격 전망 CSI. 이런 변수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망라해서 가격을 전망하는 것이고 제 책에도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서고 대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스마트해지시고 더 이런 거에 관심 보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공급, 수요, 그리고 정책 제도 측면 이 네 가지 사이드의 덩어리가 다 긍정적으로 몰리면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2020년은 세 가지 사이드가 다 긍정적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근데 정책 제도적인 측면만 밑을 누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밑으로 눌러도 집값은 올라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라고 드렸던 말씀이에요. 네. 이해가시죠? 근데 23년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지금 거시경제 여건이나 뭐 공급 사이드 수요 측면은 그래도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밑에서 땡겨요. 근데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 같이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이제 집중할 겁니다. 그 정책 제도적인 측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조세, 다주택제 이중과세라든가 이런 제도를 완화하려는 노력. 그래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 규제 대상 지역을 풀어주는 거. 이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던 사람은 살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기여 맞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이상짜리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1원도 대출이 안 되는 체제였어요. 그게 대출 규제였죠. 근데 대출 규제도 풀어주면 나는 집을 살래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이 규제만 풀리면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2명이라고 한다면 2명이라도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하겠죠. 다만 그런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는 거죠. 영향은 주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막 눌러요. 위에서 눌러요. 근데 밑에서 막 올려요. 내리는 힘이 올리는 힘보다 더 세면 내려가겠죠. 올리는 힘은 발생하니까 그래도 덜 내려가겠죠. 이런 모습이 연착륙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거시적인 환경과 맞물리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물가가 빨리 잡혀요. 만약에. 그리고 물가가 빨리 잡혀서
금리 인하가 빨리 시작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 정책 제도적인 측면과 거시경제 여건이 같이 영향을 주고 이런 변수의 그 전환점에는 매도와 매수세를 또 다시 바꿔놓을 겁니다. 그렇죠? 경제가 계속 순환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못 사겠지만 금리 떨어지면 한번 사볼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세제 대책도 생기고 나 집 있는데 한 채 더 사도 되겠네? 투자해도 되겠네? 이런 국면을 또 만들어 주잖아요. 금융 규제도 완화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면에서 집값이 다시 반등세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빠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23년 후반부에나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우선은 착륙은 착륙인 거군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건 맞죠. 떨어지는 건데 그게 빨리 떨어지냐, 네. 조금 가파르지 않게 떨어지는 거냐. 네, 그 차이인 그래서 거고. 이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얼마나 더 급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규제책들 완화가 굉장한 영향을 주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우에는 돈이 있는데 그렇죠. 그죠? 돈이 있는데 규제책을 완화하면 이 대규모 자금이 몰리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모 기업의 이제 오너셨는데 수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매각을 하셨습니다. 외국계 기업에게 회사 전체를요? 예,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기 집무실로 잠깐 초대를 하셔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고민이 있다. 매각하고 지금 이만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5천억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아직 저축하고 있습니다. 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억, 20억짜리 돈이 10명, 20명 모여도 큰 돈이겠지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 자금이 현금 장전으로 되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이런 게 다시 시중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다른 모멘텀을 가져올 게 뭘까? 근데 제가 기본적인 전제는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집값은 23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하락률은 23년 중반을 향해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률이 제로에 가깝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나머지 조건들, 금리라는 조건, 그리고 세제나 금융규제나 이런 조건들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빠른 식으로 시도될 때, 그리고 경기도 의외로 정말 23년 상저 하하고로 급격히 경기도 반등해요, 만약에.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좋은 방향으로 맞물리고, 예를 들어 코로나19도 종식이 되고, 전쟁도 멈추고, 러시아 경제 제재도 풀고, 막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만 모든 게 작용될 경우,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때는 아마 이런 종류의 예산이 대거 투입될 겁니다. 쌓여져 있던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그쪽으로 몰리면서 또 특히 이런 그 현금성 자산은 규제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런 기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최소한 2023년 상반기까지는 네. 지켜보자.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제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네. 결합되고 네. 상호작용하는지를 지켜보다가 네. 매수 시점을 한번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적어도 저도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너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연글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댓글로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어떻게 그 그렇죠. 재정 상황을
정말 몇 줄로 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 뭐 집값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저 신혼부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 사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조금 더 천천히 집을 사시는 걸 시도하시고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월세 선호 현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난이에요 지금. 그 전세난이 제가 말씀드린 전세난이 전셋집이 없어서 난리난 전세난이 역전세난이에요. 와. 세입자 구하기가 야, 굉장히 1년 만에 힘들어요. 이렇게 바뀌었구나. 또 바뀌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간 단위의 집값 하락률이 마이너스 0.5%라고 했는데 전세 가격 하락률은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하락률이 더 쓴 거예요? 더 세요.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의 통상적으로 선행 변수로 봅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세 가격이 조정되면 후에 이어서 집값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값 하락률이 아직 더 떨어질 일이 남았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조정되는 국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셋집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또 의사결정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일수록 잠시나마 월세를 사시는 것도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갈 돈을 저축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높은 금리를 또 우리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월세로만 나가니까 제가 왜 중요하냐면 정확한 매수 시점을 고르기가 좋아요. 여러분이 월세일 때 그리고 계약 기간도 짧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계약 기간을 못 맞추시면 뭐 중개 수수료를 물더라도 정확한 매수 시점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네. 월세 보증금 얼마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중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좀 작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께는 신혼부부시라고 한다면 매수 시점을 좀 보실 때 좀 천천히 가져가기 위해서 월세를 추천드리고요. 전세 세입자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자꾸 주시길래 전세 세입자 그 계약 기간이 2월로 종료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사야 될까요?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연기할 때는 최대한 단기로 가능하다면 6개월 또 가능하다면 1년 이렇게 단기로 연장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실제 상황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세입자가 강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만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 세입자에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손해 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세입자를 받을 때 더 떨어지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중개 수수료도 발생하고요. 뭐 물론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도 비용이 드니까 이 트랜잭션 코스트가 들어가요. 굳이 연장한다 그러면 연장을 받아주는 게 그 집주인 입장에서 유리해요. 지금 구간이. 왜냐하면 역전세난이니까 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만약에 연장해준다. 얼마만 좀 더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전략적으로 우리 중개사, 공인중개사 와 상의도 하고 집주인과 또 우회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이끌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좋은 집주인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 2개월 전후로 얼마든지 이사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집주인의 경우에는 그걸 용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명시적으로 1, 2개월 전후로 이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거면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아예 들어갈 때 예. 아니면 새로 갱신하거나. 왜냐면 전세 가격이 조정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그 정도 요구사항 전세 가격 저기 안 빼드릴 테니까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니까 여러분 세입자시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 기간을 좀 연장하시고요. 만약에 1년을 연장했다. 그러면은 23년 1월이 되잖아. 24년 1월이 되잖아. 종료일이. 그럼 그로부터 2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할 때 가장 아이디어란 것은 0의 지점에 사는 게 제일 좋죠. 증감률이 자 여기서 마이너스 증감률 이게 올라가죠. 지금은 여기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럼 그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트러프라고 하죠. 이 저점. 이 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마이너스죠. 여기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0에서 사는 게 최고의 적기죠. 네. 근데 그 적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셔라 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적기에 맞추기가 만약에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전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조금 늦는 게 이른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 그러냐면 고금리니까. 그죠? 네. 고금리니까 어쨌든 이자 상환 부담이라는 돈이 있고 이게 플러스로 전환돼도 강한 플러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저는 전세 세입자로서는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단기로 연장하시는 게 더 유리하죠. 해서 매입 시점을 좀 잘 따져보시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이게 모든 게 종 모양을 그려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정규 분포는 아닐지라도 이게 찌그러진 분포일지라도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까운 흐름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20년에 이렇게 급격히 상승률이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죠. 22년부터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또 0에 가깝게 올라가요. 이런 순환 주기를 거칩니다. 근데 어쨌든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구간만큼 다시 보합에 가깝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는 것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려워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막 사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누군가 공격적 투자자들이 먼저 살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정보를 못 받은 사람들이 집값 다 떨어졌으니까 사자. 그러니까 이런 계층들이 좀 더 집중되면서 보합에 가깝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다 움직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자산시장 투자할 때 주식시장은 선반영했다고 하고 네. 부동산은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선행한다고 하고 네. 부동산은 약간 동행, 네 이제 후행하신다고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다. 예, 늦지 않고요. 예,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재테크 자산 관리 한다라고 했을 때 자산 시장의 특징을 규명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 시장은 어쨌든 선반영되고 선행한다라고 본다면 먼저 금리의 흐름, 경기의 흐름을 먼저 판단하고 함께 돈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행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침체가 예외적으로 벗어나긴 어려워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부동산도 같이 침체예요. 그게 같이 맞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 구간을 빨리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그 구간에 후행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조금 더 천천히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가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